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라고. 하지만 제게 결혼식은 그날 이후로 가장 잔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 경민이는 결혼식장 입구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장곡이 울리고 박수가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경민이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 안 가득 피를 머금고 하얀 턱시도는 순식간에 붉게 젖었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하며 마음이 먹먹해지셨다면 그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공감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의가 얼마나 멀고 고통스러운 길을 돌아 다시 찾아오는지를 당신도 분명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진실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이는 제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저귀 한 장, 우유 한 통 살 돈이 없어 마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경민이 웃는 얼굴 하나로 견뎌졌고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잘 키우자.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자. 결혼식 전날 밤 경민이는 제 방 문을 슬쩍 열고 말없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더군요.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지금까지 너무 고맙고, 진짜 사랑해. 그게 우리 모자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웃음, 순백의 꽃장식과 음악 속에서 두 아이가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그러다 경민이의 몸이 휘청였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순간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명, 달려가는 하객들, 신부의 표정,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엔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경민이, 그 아이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정말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걷고 있던 사람이 마치 줄이 끊긴 인형처럼 무너지듯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사회자는 순간 말을 멈췄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던 손을 내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런데 피였습니다. 경민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턱시도의 흰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야! 피가 나요! 119 불러요! 저는 달려가려다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 돼. 우리 경민이 안 돼. 그 와중에 저는 신부 미연이의 행동을 봤습니다. 경민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그 뒤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경민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손끝 하나 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에선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어요. 몇 초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더니 사람들 틈을 헤치고 빠르게 예식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듯한 절박한 눈빛으로요. 그때 저는 슬픔에 취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장면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하객들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회자는 119에 신고하며 심정지 같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는 경민의 심장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앰뷸런스의 사이렌도 전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단지 경민이의 눈동자만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눈엔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하듯 미처 다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경민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30분도 채 안 되어 의사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안타깝지만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히 웃고 얘기하던 아이가 결혼식장에서 입장도 다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걸. 그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 저는 차마 울 수도 없었어요. 경민이의 손을 꼭 잡고 경민아, 엄마가 왔어. 우리 아들 일어나 봐. 수없이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병원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저는 예식장 측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축의금함은 다친 채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었고 꽃장식은 그대로 시들기 시작했고 예복을 갈아입지 못한 하객 몇몇이 아직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려다 우연히 열린 문틈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신부였던 그 아이. 화장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위로를 나누는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귀에 확 박히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응. 계좌는 오전에 넘겼고, 보험은 걱정 말고, 처리됐어. 혼인신고는 그쪽에서 잘 정리했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계좌, 보험, 혼인신고? 그 아이는 조금 전 남편이 쓰러져 숨을 거둔 신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퍼야 할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을 그런 목소리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뭔가 설명되지 않는 공포가 서서히 제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도 차분했고 표정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듯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만 더 머물렀더라면 더 많은 걸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뒤돌아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장례식장에 앉아 저는 계속해서 그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계좌, 보험, 혼인신고. 그건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갑작스런 사고를 겪은 직후에 꺼낼 수 있는 말일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날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계좌는 넘겼고 보험은 걱정 말고 혼인신고는 정리됐어. 그 말들이 도무지 잊히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었어요. 어쨌든 큰 사고를 겪은 거고 서로의 재산이나 정리를 말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미연이의 표정, 울지 않았던 눈, 경민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차가운 태도까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으며도 미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하객들 앞에서는 연기처럼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용한 구석에선 스마트폰을 붙든 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더군요.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민이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묻던 차에 설계사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신부님 성함으로 바뀌어 있네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정되어 있었을 텐데요. 경민이가 그렇게 했었어요. 저한테 직접 말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설계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혼인신고 서류도 함께 제출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혼인신고까지? 저는 즉시 구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여준 혼인신고 서류를 받아들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서류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명란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제가 아닌 손으로 쓰여 있었어요. 미연은 제 아들이 죽기 전 이미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걸 위해 제 이름까지 도용해 서명해버린 겁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덤덤했는지, 왜 아들이 죽은 그날 화장실에서 보험과 계좌를 말했는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경민이는 그저 이용당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경민이의 방을 뒤적였습니다. 그 애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서요. 침대 머리맡엔 아끼던 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메모지가 한 장, 결혼 준비에 필요한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경민이가 평소에 복용하던 약통이었습니다. 경민이는 몇 달 전부터 속이 쓰리다며 위장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대수롭지 않아. 엄마, 결혼 준비하면서 좀 예민해졌나 봐.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는데 약통을 흔들어 보니 분명히 알약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알약 조각들 사이로 희뿌연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알약이 부서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끝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 미세하고 색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들은 미연이의 통화가 또 떠올랐습니다. 계좌 넘겼고 보험 처리됐어. 그 말이 마치 귓가에서 다시 속삭이듯 맴돌았고
저는 왠지 모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마음을 다잡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단순 심정지 사망으로 기록된 아들에 대해 부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지만 담당 형사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부검을 하시려면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명백한 외상이 없는 상태고 가족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의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며칠을 오가며 경찰과 검찰을 찾아가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위조된 혼인신고,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약통 속 낯선 가루까지. 그제야 수사팀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결국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건 저에게도 고통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면 진실은 끝내 묻힐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부검을 진행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의 시신을 해부하는 건 엄마로서 결정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제 심정이 이해가 된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공감해 준다면 그게 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민이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걸.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던 날, 제 손은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국과수의 담당자는 서류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아드님의 체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복용된 것으로 보이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음식물이나 약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경민이가 누군가에게 서서히 죽음을 향해 몰려갔다는 얘기네요. 담당자는 확답을 피했지만 서류 속 수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일정하게 체내에 쌓여온 독성,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된 복용량. 그건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조작된 결과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얼굴이 있었습니다. 신부, 미연, 경민의 옆에 있던 여자. 그날 아무 말 없이 예식장을 빠져나간 여자. 저는 곧장 경찰에 그녀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신부로 등록된 오미연 씨는 며칠 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마지막 위치는 서울 강서구 근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없습니다. 잠적. 그 아이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민이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질 계획이었겠죠. 전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민이는 제 눈앞에서 죽어갔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도망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히도록 억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이 사건이 묻히게 둘 순 없다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듣고도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녀에 대한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경민의 핸드폰, 카카오톡, 이메일, 남겨진 기록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녀의 말투, 대화 내용, 연락처 목록까지 다시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단서를 쫓았어요. 그중 하나, 미연이가 사용하던 메일 계정이 예전에 오지은 1984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지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청에 정식으로 정보 열람 요청을 넣고 제보 가능한 사설 조사 업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미연이라는 이름은 최근 5년 전 개명된 이름이었고 그녀의 본명은 바로 오지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과거에도 2차례 결혼한 기록이 있었고 그 남편들 모두 사망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사망을 급성심부전이나 원인 불명 심정지로 기록하고 있었지만 시기와 상황, 그리고 사망 전후 그녀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모두 기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아, 그제서야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경민이는 세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꿔가며 남자들을 만나고 사랑을 가장해 접근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보험을 갈아타고 그리고 죽게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패턴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살인의 방식이었고 경민이는 그저 그 끔찍한 계획의 또 하나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눈을 감으면 경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누군가에겐 돈으로 환산 가능한 숫자였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도록, 이제는 제가 쫓아야겠다고요. 그녀가 경민이를 떠나게 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 또 시작했어요. 경민이의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에서 목공 체험장을 운영하는 남성 곁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소탈한 나무 장인으로 소개되고 있었고 SNS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지은 아니, 지금은 이정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군요. 또 개명한 겁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습니다. 조용히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타깃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그 남성은 경민이와 비슷한 또래였고 소유한 부동산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도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누군가가 죽는다. 저는 경찰에 다시 연락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사건이 공식화되지 않은 이상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증거는 아직 충분치 않고 그녀가 법적 신분으로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경민이의 장례를 치른 직후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침묵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기자였던 대학 동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전달했고, 기자는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아, 이거 단독으로 다루고 싶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될 거야. 곧 기사 초안이 작성됐고, 세 번째 결혼, 세 번째 남편 사망,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접근 중인 그녀. 이런 제목으로 사회면에 등장했습니다. 경찰도 다시 반응했습니다. 언론 제보 확인했고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숨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세상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걸 이제라도 만회해야 한다는 다짐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힘내세요. 용기 있는 행동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누구보다 강한 힘이 되어줬습니다. 기사는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잠잠하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수배령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또 다른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나연. 생년월일도 주소도 전부 조작되어 있었죠. 수사기관은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행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2012년 위장약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 그녀는 사망 직후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2017년 간경변으로 추정되는 장기 손상. 하지만 국과수 자료에 따르면 그의 체내에서도 동일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시엔 자연사로 종결됐던 사안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제 아들 경민. 그녀는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고, 사망 전날엔 계좌 이체를 요청했던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 모든 절차가 너무도 일사천리였다는 겁니다. 마치 매뉴얼처럼 사랑을 위장하고 보험을 바꾸고 죽음을 준비하고 도저히 인간의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치밀함이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유족도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저 역시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의 생명을 단지 돈 몇 푼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와선 안 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오지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법정 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의는 아주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경민이를 위해, 아니 앞으로의 누군가를 위해 그녀는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정 밖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첫 번째 남편의 누나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때렸지만 동시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옳았다고,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그녀가 감옥에 갇힌 뒤에도 경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는 그 얼굴 엄마, 밥 먹었어? 하며 툭툭 안부를 묻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방 안에 갇혀 하루 종일 불 꺼진 채로 경민이의 사진만 바라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저도 딸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냈어요. 혹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만 겪은 줄 알았던 슬픔이 사실은 이 세상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부터 저는 같은 상처를 겪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중년 여성, 법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가족들, 모두 제게는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줬는데 선생님은 제 얘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경민이가 제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공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족 상담소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경험자로서요. 그때처럼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지는 누군가가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 이런 상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설령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진실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